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대화 두 번째 만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제 교재 3장을 함께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주제는 마음을 여는 대화와 마음을 닫는 대화. 우리 지난주에는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오늘은 마음을 여는 대화와 마음을 닫는 대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대화를 많이 하셨을까요? 마음을 닫는 대화를 많이 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대화의 방법들 또 표현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감정 코칭에 대한 철학과 역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60년대 하임 기너트 박사가 감정 코칭의 기본 철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사이며 아동 심리학자, 심리치료사였던 기너트 박사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감정과 행동을 구분하는 통찰력과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너트 박사의 연구는 검증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가트맨 박사가 과학적 실험 검증과 체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트맨 박사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트맨 박사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한 지 오래지 않아 결혼에 대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가트맨 박사는 나는 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까?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어려움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하며 로버트 레벤스 박사와 함께 두 심리학자인 로버트 레벤스 박사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 두 분이 우리는 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후에 인간발달학과 부부치료와 부모자녀 관계를 연구하던 가트맨 박사는 기너트 박사의 교육 철학의 가치를 제일 발견하면서 이에 대한 효과성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부모들이 4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하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감정 코칭을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과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단계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최성애 조벽 교수 부부가 학문적 토대 형성과 세계화 교육자, 심리치료사, 인간발달학자인 필자는 감정 코칭 5단계의 뇌, 심장, 인간 발달 단계 등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였고 감정 코칭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도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가정과 교육 현장의 다양한 상황 속에 방대한 성공 사례를 통하여 효과성을 입증하면서 세계로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감정 코칭은 최근 유명세를 타서 잠시 반짝하다가 사라질 기법이 아니라 지난 50년 내내 연구와 임상 실험을 통해 검증되었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코칭의 철학과 역사를 이해하면서 오늘 자녀와의 소통, 마음을 여는 대화, 마음을 닫는 대화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책 155페이지에 함께 보시면 아이의 마음을 여는 감정 코칭 대화법, 오늘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망치는 대화, 비난, 경멸, 담쌓기, 방어하는 대화, 4가지의 대화와 단정짓는 대화, 죄책감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대화, 명령과 훈계하는 대화. 이 7가지의 대화를 여러분의 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
그래서 우리가 또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닫는 대화와 또 마음을 여는 대화인 서로 다가가는 좋은 대화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책 1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이와 관계를 망치는 대화, 많은 부모가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언어적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점은 정작 부모 자신은 그런 행동이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부모로부터 등을 돌리게 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한 것뿐인데 또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말에 아이가 지나치게 흥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언어적 공격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가 괜히 화가 나서 부모와 멀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제가부터 아이가 부모와의 대화를 꺼리고 멀리 한다면 부모 자신의 대화 습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마도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대화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던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의 대화, 아이와의 관계를 망치는 첫 번째, 비난하는 대화입니다. PPT와 책을 함께 보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컴퓨터에 매달려 열심히 게임만 하고 있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부모라도 화가 납니다. 처음엔 최대한 감정을 옹두르고 좋은 말로 하죠. 현용아, 이제 컴퓨터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네, 알겠어요, 엄마. 아이는 넋쭉 대답해놓고 또다시 컴퓨터 게임 삼매경에 빠집니다. 드디어 엄마는 감정이 폭발합니다. 너는 맨날 왜 그 모양이야? 남들은 죽어라 공부하는데 한가하게 컴퓨터 게임을 할 때냐고. 왜 좋은 말로 할 때 말을 안 들어서 엄마를 꼭 화나게 만드니? 엄마는 거침없이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자,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와 같이 아이 자체를 언급한다면 컴퓨터를 한 상황보다는 아이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너는 맨날 그 모양이야? 또는 항상, 언제나, 늘 등을 대화에 넣어 현재의 잘못된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아이로 치부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면 컴퓨터를 조금만 더 하고 공부하려고 했던 마음조차도 반발심이 생겨 보란듯이 컴퓨터에 매달리게 됩니다. 비난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잘못을 반성하고 바뀌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난은 하면 할수록 더 엇나가게 만듭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비난을 들으면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경멸하는 대화. 내가 정신이 있는 애니? 그럼 그렇지. 내가 언제 공부하던 애니? 싹이 노랗다 노래. 이런 말들 경멸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멸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경멸은 아주 강한 독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카트맨 박사는 어느 정도의 독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경멸은 사람과의 관계에 황산을 뿌리는 것처럼 독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경멸을 받으면 4년 안에 감염성 질병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경멸의 독은 깊고 오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멸로 인해 파괴된 관계를 복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감, 존중, 배려, 감사의 마음을 5배는 더 표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담쌓기입니다. 담쌓기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도 비난이나 경멸을 당하는 것 못지않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상대방을 아주 강력하게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을 담쌓기라고 합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기, 아이가 말하는데 쳐다보지 않거나 대꾸하지 않으면 아이는 유령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아예 못 들은 척 대꾸를 하지 않기도 하거나 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 배고파 먹을 것 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거나 대꾸 없이 휙 방을 나가버리는 것도 담쌓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담쌓기는 부모에게 소중하지 않은 존재여서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대화는 무슨 대화일까요? 방어하는 대화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비난하고 아이는 방어를 합니다. 비난을 받으면 아이는 대부분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조금 더 강도를 높여 비난을 하고 아이도 방어의 수위를 높여 맞받아칩니다. 이렇게 비난과 방어를 주고받으면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고 대화만 격해지게 됩니다.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15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내가 야단치는 것은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내가 왜 잔소리를 하겠니? 너나 잘해. 부모 탓하지 말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이처럼 노골적으로 모든 문제가 아이에게 있고 부모에게는 없는 것처럼 말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그런 말이 방어인 줄도 모르는 부모가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야단을 친 것이기에 대화에 문제가 있음을 더더욱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는 자신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말로만 위해주는 척한다고 느끼거나 모든 게 자기 탓인 양 자책감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네 가지 대화 방법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단정 짓는 대화입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상황을 단정 지어 말하면 아이는 더욱더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잠그게 됩니다. 여러분의 책 160페이지에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의 이야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단정짓는 투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와 대화할 때 상황을 단정지어 말하면 아이는 더욱더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잠그게 되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거울을 깨뜨렸어요. 근데 아이들은 혼이 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때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지적하면서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무서워서 거울 제가 깬 거 아니에요 라며 자신을 방어하기 급급합니다. 아이들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단정짓는 선생님이 믿고 원망스럽습니다. 단정짓는 대화는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섣불리 단정지어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죄책감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대화입니다. 하임 기너트 박사가 아이에게는 두 가지 원초적인 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일까요? 죄책감과 불안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61페이지에 어른들은 아이가 떼를 쓰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너 말 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또는 그렇게 울면 갖다 버릴 거야 등의 말을 종종 합니다. 어린아이는 말을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정말 버려질까 봐 불안해합니다. 아이의 죄책감을 부채질하는 대화도 안 됩니다. 죄책감도 불안감과 더불어 아이의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나쁜 상황이 일어나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것도 자기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생기고 동생이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자신이 그날 동생을 돌보지 않고 놀러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이 이유는 어린이의 인지 특성상 자기중심적으로 현상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책감이 오래 지속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초적인 죄책감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아이의 죄책감은 더욱 크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원초적인 불안감과 죄책감을 부채질하지 않으려면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고 보호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명령하고 훈계하는 대화입니다. 당장 그만둬! 빨리 해! 이런 대화, 아이의 반발심만을 일으킬 뿐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마도 아이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16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명령과 훈계조의 대화는 아이의 반발심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만 놀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해 라고 엄마가 이야기하면 공부할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또 동생을 때린 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 동생을 때리면 되니? 동생을 보호하고 감싸줘야 형이지 라고 엄마가 이야기한다면 방금 전까지 동생이 미안해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동생에 대한 질투와 엄마에 대한 미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잠언서 말씀 18장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정말 말의 표현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부모의 언어 표현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태도는 아이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이야기하며 공감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고 벼랑 끝에 내몰린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의 언어를 통해서 아이는 감정을 통제받기보다는 감정이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며 이것은 평생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어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란 연구가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내과 전문의인 빈센트 펠레티 박사에 의해서 연구되어졌습니다. 1992년부터 연구가 되어서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제가 아동기 청소년기 상담 집중 훈련을 작년에 받게 되었는데 그때 새로운 이 분야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PPT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서 ACE라는 것은 Adverse Childhood Experience라는 약자입니다. 만 18세 전에 겪은 외상성 사건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세 이전에 개인이 겪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종류와 비율은 무엇일까요? 9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가장 큰 비율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엇인가요? 언어 폭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유독성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스트레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집중력, 주의력, 문제 해결력, 감정 조절력, 충동 조절에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독성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직장에서도 자주 갈등, 이직, 실직, 무직을 경험하며 학력, 건강, 관계 문제 등 부정적 영향이 일생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빈곤, 저학력, 중독, 질병, 실직 등으로 배우자에게도 고통을 준다.
더 중요한 거, 다음 세대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대물림이 되어진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물론 지금 계속해서 연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독성의 스트레스는 어떤 영향을 주냐?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방대한 연구에 의하면 과대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기간 분비되면 초기 뇌 발달을 저지시키며 신경체계, 면역체계, 호르몬 기능에 이상을 일으켜서 평생에 걸친 학습, 행동,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독성의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취약한 시기는 뇌 발달이 빨리 일어나는 언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즉 18세 이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을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까 무엇이라 그랬죠? 언어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무심코 하는 말들, 아이들이 듣는 그런 말들이 그들의 뇌 속에 저장되어져서 스트레스 받아들인다면 우리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아이가 감정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는 대개 가장 어릴 때부터 가까이 봐온 누구를 통해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라죠. 그러면 부모의 언어 표현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은 어떤 영향일까? 지난주에 우리가 부모의 양육 유형 4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축소 전환형, 억압형, 방임형, 감정 코칭형 4가지로 보았죠. 오늘 2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감정 묵살형과 감정 코칭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표현이 우리 자녀들에게 감정 묵살형이었는지 감정 코칭형이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내면, 자녀의 내면에 있는 별로 강렬하지 않은 감정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감정 묵살형이라면, 감정 코칭형은 자신이나 자녀들이 겪는 소소한 감정들을 쉽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 감정들을 독극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감정 묵살형 부모들은 감정 코칭형은 상대적으로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도 정상적인 감정의 한 부분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 묵살형 부모들은 그저 명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아이의 부정적 감정을 참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정 코칭형 부모들은 화나거나 슬프거나 두려움에 빠졌을 때라도 아이의 부정적 감정을 참아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묵살형 부모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저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도 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 코칭형 부모들은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모든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떤 감정인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감정 코칭형의 부모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 코칭형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재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62페이지 서로 다가가는 좋은 대화법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멀어지는 마음을 닫는 대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마음을 여는 대화, 서로 다가가는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16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아주 사소한 말의 차이가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서로 다가가는 좋은 대화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대화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몇 가지 큰 원칙만 지키면 성공입니다. 그 원칙 중에서도 기본은 경청과 수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 다뤘죠. 아이의 말소리의 경청만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에 경청해주고 그 감정을 수용해준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공감해주는,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경청하는 대화 무엇일까요? 163페이지에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아이의 마음을 반은 열 수 있습니다. 우리 5번째 줄 내려가서 경청은 감정 코칭을 할 때도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니? 하고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경청을 하면 아이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꼭 말로 추임새를 넣지 않고 고개만 끄덕끄덕 해줘도 충분합니다. 2번째, 경청 다음에 수용하는 대화입니다. 아이가 화가 나 있거나 슬퍼할 때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많이 슬프구나 하고 말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배고파, 먹을 것 좀 없어? 라고 말할 때 아유, 우리 희선이가 배가 고프구나, 뭐가 먹고 싶어? 하고 말하는 대화법이 수용하는 대화법입니다. 이건 역시 감정 코칭을 할 때 아주 유용한 대화법입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갈까요? 그러면 아이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대화, 우리가 경청 수용 다음에 아이의 속마음을 수용하는 대화입니다. 아이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65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아이가 한 말보다 아이의 기분을 먼저 살펴줍니다. 그런 다음 대화를 풀어나가면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아이의 말보다 아이의 마음, 감정을 살펴보는 우리가 마음을 먼저 엄마, 아빠가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 165페이지 하단에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화법. 자, 우리가 감정 코칭을 한다고 하지만 감정 코칭을 매번 다 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근 뉴스 뭐였어요? 가트맨 박사가 40%만 해줘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의 마음을 감정 코칭해주지 못하고 상처를 입게 했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게 했다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보면 비난, 경멸, 방어, 무시하는 말을 들은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상처를 입은 아이는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웬만해서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여는 대화로 아이와 돈독한 유대 관계를 맺으면 좋겠지만 대화의 기술이 서툴러 본의 아니게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대화법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상처받는 아이는 공격적입니다. 말 한마디도 곱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세우고 거칠게 말을 내뱉는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도 당연히 감정이 상해 상처 주는 말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악순환의 연속이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아이의 상처도 회복시켜줄 수 있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167페이지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는 대화법, 우리 큰 제목만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목소리 톤을 낮추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두 번째, 방어에 급급해하지 말고 조금만 인정한다. 168페이지, 호감과 존중을 표현한다입니다. 우리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4가지 대화 중에 가장 독이 되는 대화는 뭐라 그랬죠? 경멸하는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168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은 독이 되는 대화 중에 가장 큰 독은 경멸입니다. 경멸로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풀어주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는데 평소 집안 분위기를 호감과 존중이 감도는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작은 일에 감사하고 노고와 가치를 인정하고 장점을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문화는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169페이지 2번째 줄, 호감과 존중의 표현을 평소에 5배 이상 한다면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치유하고 열린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과 다가가는 대화, 마음을 여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대화를 되돌아보는 한 주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마지막 장에 있는 141페이지로 가면서 한 챕터 더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부에 대한 이야기, 또 부모의 언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다뤘는데,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의 행복이 2배로 커진다. 부부의 관계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 또 부부 갈등의 최대의 피해자는 아이라는 내용이 141페이지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 상호작용 속에 보이는 관계의 패턴, 어떤 패턴인가요? 행복한 부부관계, 관계의 달인인가? 불행한 부부의 관계, 관계의 폭탄의 부부였는가? 부부싸움, 바람을 피우거나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함께하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는 것, 불행한 부부의 관계죠. 이것을 관계의 폭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특별히 141페이지 보면 부부 갈등의 최대의 피해자는 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살 이하의 자녀에게 부부싸움을 했다 하더라도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체적인 동작, 포옹을 해주기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다퉜지만 화해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10살 이상의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갈등을 겪다가 화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실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 어떠셨나요? 부부싸움 안 한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화해하는 모습 보여주셨나요? 우리는 보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갈등을 갖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계속해서 대물림되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부부싸움, 불행한 부부의 관계는 아이의 생명까지도 단축한다. 여러분,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잘 성장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IQ, 아니면 수능 성적, 아니면 매일 학기마다 받아오는 성적표일까요? 모두가 다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갈등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싸움이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우리 아이들의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이 소변 검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을 해서 아이의 부모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이 아이가 지금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프리드먼이라는 박사가 수명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부모의 이혼의 경우는 평균 수명보다 4년 줄어들고 전염성 질병에 저항하는 면역력 등 육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또 아이들의 사교성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연구의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또 본인이 이혼한 경우는 8년의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이런 엄청난 연구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트르담 대학의 마크 커밍스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가 아이와 어떻게 놀아주고 상호작용하는지 등을 지켜보면서 정서적, 지적으로 어떻게 성장할지를 예측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부부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들이 141페이지서부터 143페이지까지의 부부에 대한 갈등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책에서 상세히 한번 이 페이지만큼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4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부싸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갖는가. 우리 아이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뭐든지 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 갈등이, 부부가 이혼을 하거나 싸움을 하는 모든 것이 다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래서 죄책감, 불안감, 이 원초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우리 아이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4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 부부가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해줘야 될까? 부부가 행복하면 아이의 행복이 2배로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갈등 해결을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부가 얼마만큼 행복한 모습 또 행복한 부부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과정에 통해서 우리가 상처 준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해결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부부관계 개선, 부모와 자녀와의 행복한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읽어볼까요? 부부관계는 감정적 조율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 감정 코칭 교육 몇 번만 받아도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좋아진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 행동,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많은 분들은 그러죠.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의 원인은 부모라는 것이죠. 최성희 박사님은 자녀의 문제를 갖고 상담했을 때 자녀를 상담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상담, 감정 코칭 몇 번만 하면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여정을 많은 사례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과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아빠가 감정 코칭에 참여하면 아이가 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PPT로 요약했습니다. 아빠가 아이와 얼만큼 소통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행복도 달라집니다. 그만큼 아빠의 관심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남녀가 감정을 인식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도 여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남성이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아이의 감정에 반응하고 공감해 줄 때의 효과는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아빠 밑에 자란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훨씬 행복하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아빠는 아이의 감정 형성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아빠가 놀아줄 때 아이는 더 다양하고 깊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놀아주는 놀이와 엄마가 놀아주는 놀이에 차이가 있어요. 엄마의 놀이는 안정과 영양 공급에 신경을 쓰고 재미있게 보다 안전한 놀이를 선호하죠. 정서적이고 안전한 놀이. 깍꿍놀이, 책 읽기, 블록 쌓기, 되게 안정적인 놀이죠. 그러나 아빠의 놀이는 화끈하게 놀아주기, 말타기, 거꾸로 물구나무 세워주기, 육체적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놀이로 아이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놀이를 통해 아이는 평소 느끼지 못하는 감정의 파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감정 코칭에 참여하게 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녀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 굉장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제 자녀 양육은 엄마만의 몫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감정 코칭을 할 때 아이는 더 행복해하며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여는 대화와 마음을 닫는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마음을 여는 대화, 다가가는 대화, 경청하는 대화, 수용하는 대화, 아이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대화로 한 주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감정 코칭하면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풀어주시면 돼요. 목소리 톤을 낮추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방어에 급급하지 말고 조금만 인정한다. 호감과 존중을 표현한다. 가장 중요한 것, 부모의 언어 표현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 매우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자녀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 공감의 언어를 통해서 아이의 감정을 통제받기보다는 감정이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평생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모, 자녀 한 주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